네, GIN 이제 글로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서비스입니다. 한번 무료 체험을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네. 뭐 입주를 예정했던 분들도 난리고 그렇죠. 뭐 살까 그러니까 말까 제일 그 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가계약 걸어놓으신 분.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진짜? 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네. 왜냐면 이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 치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 안 되는 뭐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뉴스는 언제 딱 나오자마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맨 처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사실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생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규제가 들어왔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울 부동산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정부가 내긴 낼 건데 이 정도로까지 낼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고. 네. 이번 정책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6억 이상 대출 안 돼. 그냥 요거에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 말고 뭐예요 이번 대책이? 일단 이번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은 것처럼 네. 부동산 수요와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 서울의 일부 지역만 굉장히 과열이 됐거든요. 네. 뭐 지난주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통계가 0.43이라고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 상구와 마용성만을 보면은 0.8, 0.9 정도.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면 1년이면 5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특수하게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 위주로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채를 줄이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몰리는 수요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실수요자들도 부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다주택자는 이제 빚내서 집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대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에는 아예 안 LTV 되죠? 0%, 네. 예, 아예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실수요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득도 상관없고 주택 가격에도 상관없이 6억까지만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같이 들어와서 네. 전면적으로 무슨 다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 대출 금액 제한 그리고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DSR을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차단하고 신용대출도 이제 자기의 그 연소득까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출을 다 막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7월 1일. 어떻게 더 그러네. 강화되죠? 스트레스 DSR이 지금 가산금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 이미 1.2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0.3 정도를 더해서 대출을 받는 금액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냥 이자는 따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받지 않는 이자로 내지만 대출 가는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DSR 만기를 40년이 안 되고 30년으로 해버리면은 가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돼서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3.8%의 금리로 그 대출을 받을 경우에 네. 작년까지는 이제 가산금리 더하면은 5% 그리고 40년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1,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0.3을 더해진 이제 5.3% 그리고 전체 만기도 30년으로 지금 다시 돌리게 되면은 네. 약 5천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금액, 뭐 3,400만 원 정도로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한 3억 5천, 3억 한 6천 요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네. 어허. 연소득 6천은 조금 너무 빡빡하니까 연소득 1억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1억 대략? 정도를 구체적으로 계산은 해오진 않았지만 네. 대체로 한 계산해본 결과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그
전세 대출에도 영향이 좀 있어요? 전세 대출도 일단 전세 그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차단을 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것들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전세 대출도 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갭 투자 막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아갖고 그 돈 갖고 오는 걸로 난 이 돈으로 다시 이제 집값을 내는 거, 요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네, 네. 일단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 집주인들이나 사라 이런 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는 대책이고요. 기존에 전세가 끼어져 있는 주택을 그냥 떠안고 살 때는 사실 그것까지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할 때 동시에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딴 데 투자할 거야. 요 수요를 없애겠다는 그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그 다른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걸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대출 받은 금액을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전세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거야? 아니면 전세 대출은 해주는데 그 돈으로 낼 때 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후자긴 한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집주인이라면 네. 그 전세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세를 주지 않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은 임차인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당장 시행되기 때문에 네. 좀 차질이 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차질이 생기게 예를 되는 들면 이제 새 겁니다. 아파트가 이제 분양해갖고 이제 입주 막 하는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그냥 전세로 준기로 이제 계약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전세 대출을 이제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집주인들은 그 돈 받아서 이제 잔금 치르려고 그랬는데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계약이랑 네. 청약을 기존에 받으신 분이 가장 좀 그 난감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청약 시장은 늘 이런 그 가계부채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중도금은 유예를 해주지만 잔금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잔금 시점에,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 이렇게 좀 급하게 가계부채 관리된 강화 방안이 나오면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종종.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자금을 받아서 네. 이렇게 지금 잔금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던 분들은 좀 쉽지 않게 된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또 6억까지밖에 안 되는 동일하게 그 조항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대출을 연소득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6억 이상의 대출을 계획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당장 차질이 생기게 됐어요. 전세 대출도 금액이 상한이 그거예요? 아니요, 전세 대출은 그건 좀 아니고. 다르고. 예, 네. 지금 그러면 네. 그 해당되는 말씀하셨던 분양에서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는 그러니까 중도금까지는 되지만 잔금은 동일한 걸로 한다면 그 부분에 걸려 있는 단지들이 지금 좀 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 위주로 좀 있을 거고요. 그 단지 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들의 입주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실제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을 테지만 그 안에서도 기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합원들이 그렇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뭐 맞추려고 했던 분들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단지별로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분양을 받으신 그 기존 이제 입주를 앞두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대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지 아니면 딴 데서 대출해서 잔금을 치르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 금융권에서 그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걸 이제 금융권 자체별로 다 아마 관리를 하게 그 될 전세 겁니다. 대출 받을 때 그 네. 돈이 바로 집주인한테 참 가죠. 네. 아 그러니까 쉽지 않네. 이게 네. 그 가계부채 대책이다 보니까 진짜 사례별로 다 제각각인 네. 사람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정책의 효과는 지금까지 너무 그 쏠림 현상이 있었던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만 다 그것만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살려고 이제 막 영끌하고 막 뭐 했는데 그걸 좀 누그러뜨리고 그럼 대신 한 대략 10억에서 12억 정도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그나마 웬만한 사람들이 좀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쪽에 좀 수요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균형 맞추기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6억 원의 비밀이 그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건데 사실 그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LTV가 50% 적용을 네. 받고 있고 비규제 지역은 70%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6억 원이라는 금액을 좀 역산해서 그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규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LTV가 좀 축소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TV를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규제 지역이 20%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규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금융뿐만 아니라 세제나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같이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제 금융 쪽으로 먼저 이제 LTV를 축소하는 효과를 좀 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별로 평균 매매 가격을 6억으로 역산을 해보면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24억 아파트를 대출을 받게 되면은 DSR을 그냥 그 무시한다면 12억까지 대출이 네. 나왔는데 이제는 6억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6억이라는 기준의 매매 가격으로 해보면 그 4개 지역구는 LTV가 30% 정도대로 축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용성이나 도심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대로 좀 내려가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6억 원이라는 기준으로 그 지역의 LTV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 지역들, 뭐 주택 가격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런 데는 뭐 풀로 받아도 6억 원이 되니까 그런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군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쏠림이 심했으니까 그럼 좀 안 좋은 거였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기존에 네. 솔직히 좀 워낙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그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통계가 조금 후행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대선 이전부터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마용성 위주로 올라서 마포나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거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되고 매도자들은 가격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부르기 때문에 네.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이미 외곽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치는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지방 부동산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는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도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바도 그렇고 이제 현상을 봐도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일수록 대출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지방일수록 금리가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자 뭐 이런 심리가 더 크고 네. 지방은 사실 언제든지 대출 받아서 집 살 정도의 여력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내가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금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하나의 그 풍선 효과가 좀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은행권들 창구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네. 서울의 대출 문의는 줄었는데 오히려 그 경기권이나 뭐 수도권의 그 괜찮은 지역들 차익이 기대가 되는 지역들은 좀 대출 문의가 늘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안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일 내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지금 기조대로라면 강화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데를 사자라는 심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풍선 효과가 있긴 하나 그게 지방에 계속해서 침체되는 지역까지 온기가 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아직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지 않고 가계부채 대책까지만 나왔지만
이것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여러 채 사지 말고 한 채만 갖고 있어라. 약간 이런 그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주택자는 뭐 전면 지금 대출 금지됐고 아마 이런 기조는 이번 정권 내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예전에 보면 이제 정권별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혹은 또 그렇지 않았던 정권들이 대체로 좀 경향들이 좀 경향성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과거의 사례가 반복될? 정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번에 이런 대책이 먼저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고 이제 금융권 먼저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역대급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네.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의 수요 규제를 먼저 해버리면은 미리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첫 번째 대책이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상하기로는 사실 수요에 관련된 규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공급 관련된 정책 위주로 좀 정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정권 때 사실 공급 관련된 대책도 다 쥐어짜서 사실 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입주까지 연결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학습 효과를 가져와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현실감 있는 정책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사실 근데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은 세금 관련 규제들이 윤 정권 때 풀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유예를 해놓거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좀 멈춰놨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게 내년도 양도소득세 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네. 그걸 이어서 갈지 아니면 이제 유예를 없애고 기존대로 중과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지금 90%까지 원래는 현실화 시키려고 했던 거를 네. 멈춰서 최근이 아마 69% 아파트는 그 정도 그래요? 공시지가 현실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처음보다 더 낮네요. 막 72 정도 아니었었어요? 그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69% 정도까지만 현실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종부세가 또 높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또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실제 수요자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전에 서울에 특히 이제 뭐 강남 3구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뭐 이럴 때 그 다른 지역까지 막 퍼질까봐 야 이거 빨리 나도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하면서 안달이 나셨던 분들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지금은 그러면 혹시 사려는 생각이 잠깐 있더라도 잠깐은 좀 기다려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거겠죠?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수요자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근의 패턴은 서울의 특수 일부 지역들만 굉장히 뾰족하게 단기간에 오르고 멈추거든요. 네. 그게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뭐 경기 침체라던가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미치는 불확실성 그런 이제 부정적인 집값이 좀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한 몇 개의 지역들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섣불리 아직까지는 매입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혹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그렇게 지금 잠깐 좀 기다려볼까 이거예요? 아니면 야 큰일 났다 빨리 좀 팔자 이런 심리가 셉니까?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팔리는 지역들은 호가로 올리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인천 같은 지역이 최근에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거든요. 네. 인천만 가더라도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도자들의 이렇게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는 이제 좀 내려서 매각을 하지만 그 이상 이제 뭐 이제 어려운 영끌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초고가 지역은 사실 그냥 니네끼리 살아. 뭐 진짜 거기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넘기고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조금 낮은 가격 이 6억 원이라는 대출로도 살 수 있는 가격 요 가격대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아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그 가격 마지노선이 멈췄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풍선효과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던가 그 한강 이남 쪽 경기권 지역들은 최근에도 문의가 좀 계속해서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사실 실거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갈아타기 수요들은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임차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있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사실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 전월세에 대한 주거 불안이 있는데 지금처럼 뭐 갭 투자를 막고 또 입주 물량 내년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컨디션, 그러니까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좋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니까 그런 매물들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매매 수요들은 여전히 6억 원 안에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책 대출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 있긴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정책 대출이 지난해에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네. 물론 문재인 정권 때도 유동성이 전면적으로 풀려서 정책 대출이 늘어났지만 이제 윤 정권 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네. 계속해서 이제 펼치다 보니까 정책 대출이 하나의 가계부채 급증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서 작년에 윤 정권 때부터 정책 대출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책 대출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축소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말미에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특정 계층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좀 이 한정된 정책 대출을 활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지금 집 살려다가 약간 그 홀딩하는 분들은 전월세를 다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전월세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 방향이 좀 있어요? 아니면 전월세 자체도 좀 어려워지니까 전월세 가격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전월세 가격은 2022년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V자를 그을 정도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 서울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네. 상승 폭이 크진 않지만 상승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전월세, 그러니까 지금 몰려드는 수도권의 수요자들 거기에 비해서 느린 주택 공급 그리고 토어제나 뭐 지금 같은 이런 정책으로 인한 묶인 전세 매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를 이제 월세화하는 그런 반전세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월세, 전세 모두 가격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임대차 입법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신규 임차를 해야 되는,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좀 이런 부분이 전가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수치는 이제 체감하는 그 맞닥뜨린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곤 있지만 네.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혹은 뭐 지금 나온 대책 말고 또 다른 대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니면 요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이제 시장 진정은 시켰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최근 몇 년간의 경험상 이런 금융 관련된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는 가장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주택 매매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본격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진단하면서 공급과 수요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쓸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수일 내에 공급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며칠 상간으로 나올 것 같더니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며칠 상관은 뭐 아니고 수일내라고 말씀하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일 내는 아니고 몇 달 이제 한두 달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 그러니까 해서 부동산 대책으로. 네. 이건 어쨌든 뭐 금융 가계부 대책. 대책 실제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만 여튼 금융 대책인 거고 네.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이제 금융 대책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통계를 보면은
평균 6개월을 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완화를 하면 일시적으로 대출이 축소되잖아요. 네. 늘어나는 부분들이. 네. 그럼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다시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냥 장기간 이 정책을 쓸 수는 없어서 부동산 관련된 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급이 따라와줘야 이게 근본적으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 관련된 대책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공급 관련된 대책들. 네. 아마도 수도권 쪽에 수도권 위주가 되겠죠. 서울 예, 수도권에. 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그 고민했던 게 아니 우리도 짓고 싶다. 우리도 일감 없다 요즘에. 근데 워낙 그 팔 수 있는 가격은 높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너무 높아갖고 우리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지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이 상태에서 공급 관련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 정권 때 너무 양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속도를 좀 이렇게 빨리 해주고 뭐 그런 위주였는데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사실 효과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 사실 민간에서 이거를 다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데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뾰족한 묘안이 굉장히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그런 이제 뻔한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공공 그 임대주택들 네. 전 정권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발표했지만 그게 신청은 받고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이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일부 분양과 네. 이제 그 공공 임대 이런 것들처럼 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부각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리츠를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하는 것 중에 네. 네. 그 대규모 프로젝트 리츠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건설 리츠가 주택을 건설해서 그거를 이제 그 일부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률을 주면서 운영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그 펀드링을 통해서 일본처럼 뭐 분양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직전에 지분형 모기지 엄청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 정권에서 했던 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찬반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면으로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리츠 예. 쪽이나 네. 매입 임대, 네. 유휴부지 활용. 네. 네. 일단은 하여튼 시장은 잠깐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매수자들도 매수를 지금 액션하기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서울 특히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의 쏠림이 그렇다고 그 큰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죠, 뭐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관련된 것들이 사실 가장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래도 잡히지 않으면 지금까지 DSR이 들어오지 않았던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까지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윤 정권 때 작년 10월에 지금 금융권별로 그러니까 은행별로 DSR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대출들을 차주별로 관리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은 사실 대출 관리는 좀 보수적으로 늘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관련된 네. 그 뉴스들 좀 모아서 최근에 워낙 또 영향이 좀 컸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아마 부동산 관련된 소식들 이슈들이 조만간 또 몇 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오셔서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